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려고 애썼습니다.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피하셔야 하는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싫으신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싫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는 건가요? 그는 갑자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혜연 씨가 특별하시니까요. 그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별하시다고요? 도연 씨, 그게 지금 도연 씨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도연 씨를 특별하다고 느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집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됐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감정은 분명 더 무서운 무언가였습니다. 혜연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세요. 그가 돌아서는 걸 보며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도망치듯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혜연 님이 독서 모임에서 만난 도연 씨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혼자 산 지도 벌써 13년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인생을 조금 말씀드려야겠죠. 제 인생은 한마디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 몰라도 제가 겪은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늘 바빴습니다. 결혼 후에는 집안일과 육아에 치이고 그 와중에 생계를 위해 소소하게 부업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평생 공장에서 일했는데 참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여보라고 부르기보다는 당신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제가 힘들어해도 딱히 위로는커녕 알아서 잘하라는 말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는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챙기고 집안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남편까지 먼저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고독한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처음 몇 년은 아이들이 그래도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각자의 삶이 바빠지다 보니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런 만남도 사실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금방 끝나버리니 허전함은 여전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집안은 늘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조차 커다랗게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사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이제 질렸어요. 그래서 무작정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프로그램들을 살펴봤어요.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게 독서 모임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 독서 모임에 가는 날, 솔직히 너무 긴장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집에 있을 땐 가볼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입고 나갈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었고요. 나가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져서 한 번 더 집에 돌아갈 뻔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영원히 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양한 연령대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도서 모임을 주도하던 김도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참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었고 주제를 잘 이끌어가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임에서 첫 번째로 나눈 책은 꽤 유명한 작품이었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어려움을 느꼈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는 그 책의 내용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던지 저도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모임이 끝난 뒤 도연 씨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건데도 어쩐지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를 묻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진솔해 보였거든요. 제가 독서 모임에 처음 나왔다고 하니 이런 자리가 낯설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해줬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기분이 이상했어요. 설렘이라고 말하기엔 나이가 부끄럽고 단순한 호감이라고 하기엔 생각이 자꾸 그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괜찮으면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마음이었다고 믿었어요.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어요. 이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도연 씨가 다정하긴 했지만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의 태도가 조금 달랐어요. 저와 있을 때는 유독 친절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간 무뚝뚝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워낙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독서 모임에 가는 일이 제게는 작은 즐거움이 되었어요. 책을 읽고 그걸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특히 도연 씨와의 대화는 언제나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건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였어요.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제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한 여성 회원과 책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연 씨가 우리 대화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해졌어요. 제가 그 여성 회원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도연 씨가 말을 끊더니 자기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모임이니까 다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꼭 끼어들었고, 심지어 제가 다른 회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라도 하면 조금 심드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솔직히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날 모임이 끝난 후 도연 씨가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왜 요즘 들어 자기를 피하는 것 같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제가 왜 당신을 피하냐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는 게 즐거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제가 어색한 웃음을 짓자 그는 자기가 너무 신경을 쓴 것 같다며 말을 돌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모임 외에도 저를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은 책 이야기하는 줄 알고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대화 주제가 점점 책이 아니라 제 일상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주로 어디를 다니는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뭘 하는지 묻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지나치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약속을 미뤘거든요. 그날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제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는 직접 집 근처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고 물으니 전에 제가 무심코 동네 이야기를 한 걸 기억했다는 겁니다. 제가 기가 차서 웃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약속을 미뤘다고 집 근처까지 오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걱정돼서 온 거라며 변명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왔다고요? 제 건강을 걱정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제가 누워있을 시간에 여기까지 오는 수고는 하지 말아달라고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그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답이 뭔가 찜찜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메시지도 적당히 답하고 모임에서도 일부러 자주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연 씨가 제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모임에서 조용히 있어도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느 날은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연 씨가 제게 와서 말을 건넸어요. 요즘 들어 제가 도연 씨를 멀리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도연 씨가 조금 과하게 간섭하는 것 같다고요. 저희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요. 그런데 그는 제 말을 듣고는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불편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나를 이렇게 무시할 거였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도연 씨가 스스로 혼자 오해한 거지. 제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요. 그리고 당신이 신경 쓰는 걸 강요해 놓고 이제 와서 불편해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독서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독서 모임을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로 저는 그 결정을 얼마나 잘했는지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연 씨와 거리를 두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저를 완전히 놓아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방법으로 저를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도연 씨의 연락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문자로 안부를 묻더니 답장이 없으니 전화를 걸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젠 아예 길게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어디 아픈 건 아니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면 솔직히 말해 달라며 구구절절 늘어놓더라고요. 읽는 것만으로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한 번 보냈어요. 도연 씨,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모임도 나가지 않는 이유는 제 시간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각자의 삶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조금 시원했어요. 더는 이 사람이 집착하지 않겠지. 이젠 조용해지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 문자가 오히려 불을 붙인 모양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 앞에 나가봤어요. 택배라도 온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택배 기사가 아니라 도연 씨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제가 너무 놀라서 멈춰서니까 그는 해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혜연 씨, 문자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서 있는데 그가 덧붙였어요. 제가 한 행동이 많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계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도연 씨, 제가 문자로도 말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이고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는 건 정말 실례입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표정을 바꾸더니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혜연 씨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으신 겁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비꼬듯 대답했어요. 감정이요? 있어요. 지금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요. 도연 씨가 이러는 건 저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의 말을 계속 늘어놓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저를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들어줄 이유가 없었어요. 도연 씨,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건 도연 씨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가 문턱을 막고 멈추지 않았어요. 혜연 씨, 지금 저를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오해라고요.
제가 못 참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해, 도연 씨. 제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억지 부리는 게 오해라고요. 제가 도연 씨에게 어떻게 더 명확히 말해야 하죠? 그가 드디어 말을 멈췄어요.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있더군요. 잠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다가 그가 문턱에서 발을 뺐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혜연 씨도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느꼈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태도와 말투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현관문 잠금을 2번씩 확인하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바로 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자 조금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 다녀오는 길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뒤를 돌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서 도연 씨가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올 일이 없을 텐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을 때 도연 씨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저에게 다가오는 걸 보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도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게 분명했죠. 가까워질수록 그의 표정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차가운 얼굴로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제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봐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혜연 씨, 잠깐만요. 대화 좀 합시다. 그렇게 도망치듯 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언제 도망쳤다는 거죠? 도망친 게 아니라 분명하게 거절한 건데, 이 사람은 제 말을 듣고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말을 뱉었어요. 도연 씨,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분명히 우리 관계를 끝내자고 했잖아요.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동네까지 찾아오는 건 대체 뭘까요? 이건 제가 말했듯이 신뢰라고요.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더군요. 그 웃음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혜연 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서 그래요. 혜연 씨가 저를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오해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해? 이 사람이 오해라는 말을 또 꺼내는 걸 보니 답답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꼬듯 말했죠. 도연 씨, 제가 언제 오해할 시간을 드렸나요? 제가 한 말이 무슨 아무도 아니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냥 제가 싫다고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제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가 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게 손을 대진 않았어요. 제가 무섭습니까? 제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경계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냥 혜연 씨랑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끔찍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어요. 무섭냐고요? 도연 씨가 지금처럼 하면 당연히 무섭죠.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찾아오고 이렇게 길 한복판에서 추궁하니까요. 도연 씨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섭다고요. 그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작게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네요. 혜연 씨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도연 씨,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제발 제 삶에서 완전히 물러나 주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땐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가 눈을 크게 뜨더니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어요. 집까지 돌아오는 길 내내 두리번거리며 뒤를 확인했어요. 혹시나 그가 또 따라오고 있을까봐 불안했거든요.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 아파트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단순히 광고물인가 했죠. 하지만 편지를 열어본 순간 그게 도연 씨가 보낸 편지라는 걸 알았어요. 혜연 씨,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상할 정도로 집요하고 제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강요하는 말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엔 무섭다가 나중엔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물러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제가 어떤 경고를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편지를 보고 나니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고 마지막 경고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은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을 강요하고 있었죠.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도연 씨가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건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까지 참은 것도 제가 너무 착각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참을수록 더 집착할 뿐이라는 게 이제야 분명해졌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편지도 보여주고 이전에 도연 씨가 집에 찾아온 일과 길에서 만난 일도 모두 말했어요. 경찰은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문자와 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저를 따라다닌다는 점을 근거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경찰에서 도연 씨에게 경고를 주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쏟아부었더군요. 혜연 씨,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경찰에 신고하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요? 그냥 당신을 좋아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문자를 읽고도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니,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초인종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에도 도연 씨였어요. 제가 문을 열지 않으니 현관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혜연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제가 억울하죠. 이 사람이 무슨 권리로 저를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그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와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창문으로 슬쩍 내다보니 몇몇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도 그는 혜연 씨가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며 계속 버티더군요. 정말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를 하고 나니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은 도연 씨를 진정시키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경찰의 목소리를 들었죠. 몇 분 뒤 경찰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니 도연 씨가 뻔뻔하게도 제게 다가오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어요. 저는 경찰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으니 엄격히 처벌을 원한다고요. 도연 씨는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혜연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분노가 다시 치밀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는 척하면서 제 감정을 흔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도연 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껏 제가 경고도 하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그걸 다 무시했죠.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경찰이 도연 씨를 데리고 갔어요. 사건은 그날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또다시 도연 씨의 흔적을 느끼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목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뒤돌아보니 멀찍이서 도연 씨가 서 있더라고요. 경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뒤돌아보는 순간 도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멀찍이 있었지만 그 시선이 얼마나 끈질기고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저를 보며 슬쩍 웃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나쁜 짓을 계획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자신만만해 보였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집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뒤에서 그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무언가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파트 입구까지 거의 뛰다시피 도착했는데 그가 저를 부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혜연 씨, 잠깐만요. 이러지 말고 얘기 좀 해요. 그냥 이야기 한 번만요.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관심을 끌려는 수작처럼 보였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입구 앞에서 돌아서서 말했어요. 도연 씨, 이러는 거 진짜 그만두세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찰까지 부르면서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행동이 저한테 얼마나 무례한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가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더니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며 변명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고 싶다고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말했는데 이 사람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고 싶다고요? 제가 도연 씨를 싫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 근처까지 찾아오고 따라다니는 이 행동
괴롭힘이잖아요. 더 이상 이런 짓 그만하세요. 그가 눈을 깜빡이며 순간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냥 혜연 씨가 나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요. 포기. 그 단어에 또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권리로 저를 포기하니 많이 말하는 거죠? 제 감정을 지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저를 귀찮게 하는 게 무슨 사랑이랍니까? 그래서 비꼬듯이 말했어요. 포기요? 도연 씨, 제가 무슨 대단한 희망이라도 됐나 봐요. 사랑이란 건 서로 동의할 때만 성립되는 거예요. 혼자 자기 감정을 강요하는 건 그냥 집착이고 괴롭힘이에요. 제 말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혜연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물러서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이미 몇 번을 속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의 시선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집 근처에서 보이지 않아서 이제야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문고리에 걸려 있는 종이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은 제가 길을 걷거나 카페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사진마다 도연 씨가 적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혜연 씨, 혼자 있지 말고 저랑 이야기 나눠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집요하게 저를 쫓아다닌 건지 알게 됐거든요. 이건 단순히 따라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그 공포감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바로 사진과 봉투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증거를 확보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준다고 했어요. 경찰에게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죠? 경찰서를 다녀온 다음 날 집에만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게 겁나기도 하고 문고리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떠올리니 불쾌함에 속이 뒤집혔어요. 경찰이 곧 연락을 줄 거라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 안에만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계획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처음엔 그냥 택배나 광고 전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리더라고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혜연 씨,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이랑 얘기 잘했어요? 도연 씨였어요. 이번에는 차분하게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암시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안쪽에서 크게 소리쳤어요. 도연 씨, 경찰 경고도 무시하고 또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건 괴롭힘도 아니고 협박이에요. 그러자 문 밖에서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듣기 싫은 비웃음 같은 소리였어요. 협박이라니요. 제가 언제 협박을 했습니까? 오히려 제가 억울하죠.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건데, 혜연 씨가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늘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변명이었어요. 제가 정말 모든 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자기 행동을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진심이요. 진심이라는 말로 사람을 협박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몰래 사진 찍고 감시하는 게 진심입니까? 도연 씨가 이렇게 집착하는 게 진심이면 제발 저한테서 그 진심 좀 걷어주세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도 커지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놀라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혜연 씨, 문 좀 열어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자꾸 절 밀어내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한쪽 귀로는 경찰의 지시를 들으면서 다른 한쪽 귀로는 문 밖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죠. 경찰이 곧 출동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도연 씨가 점점 더 문을 세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문 안쪽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초인종과 문 두드리는 소리, 그 사람의 고함이 끊이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다 멈춘 순간에는 제가 들키지 않으려고 숨소리까지 죽였어요. 몇 분 뒤 드디어 밖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는 경찰이 오자마자 멀쩡한 척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경찰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는 식으로요. 저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경찰이 상황을 수습하고 나서야 문을 열었어요. 그가 멀찍이 경찰의 제지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경찰에게 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그동안 받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오늘 겪은 일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경찰은 이번엔 강력하게 접근 금지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도연 씨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혜연 씨, 이렇게 끝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왜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창문 잠금 장치부터 문단속까지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아파트 경비실에 부탁해 CCTV를 점검해 달라고도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도연 씨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이렇게 끝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인지 아니면 어떤 예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겐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경찰이 도연 씨를 데려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경고도 무시하고 제 생활을 침범했으니까요. 창문 잠금 장치와 현관문 잠금 상태를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함이 올라왔어요. CCTV를 점검해달라고 경비실에 부탁했지만 그것만으로 제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날 밤
뜬 눈으로 새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요. 이 아파트에 계속 있다가는 마음 편히 숨도 못 쉬고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연 씨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도연 씨가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받는다 해도 저는 이미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아파트에 머무는 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까봐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바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오전 내내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을 찾아봤어요. 제가 살던 동네보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 도연 씨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을 생각했어요. 가급적이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로 가고 싶었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 같았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어요. 집을 팔아야 이사를 갈 수 있으니 당장 집 매매도 알아봐야 했죠. 상담사는 친절했지만 저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도연 씨의 일 때문에 떠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조용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만 했어요. 전화 상담이 끝나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도연 씨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몇몇 매물을 추천해 줬어요. 사진과 설명을 보니 제게 맞는 집이 몇 군데 보였어요. 부동산에서 조만간 집을 보러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준다고 했어요. 그 통화를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이 놓였어요. 도연 씨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에도 저는 긴장을 놓을 수 없었어요. 도연 씨가 또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를 준비하는 걸 그가 알게 된다면 또 어떤 행동을 할까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안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도 창문 밖을 자꾸 확인하게 됐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 또 도연 씨가 아닌지 두려웠어요. 이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CCTV 기록을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혹시라도 도연 씨가 제 아파트 근처를 맴돈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경비원은 친절하게 기록을 확인해줬고 다행히 최근 며칠 동안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안심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사가 결정되고 제가 이곳을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는 이 불안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 모든 신경이 이사에 쏠려 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떠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연 씨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함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사를 결심한 뒤로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었죠. 도연 씨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으며 접근 금지 조치를 강화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경찰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고 집 앞에 나타나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까지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됐는데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경고라는 말뿐이었어요. 이게 대체 뭘 위한 경고인가요? 경고를 무시하고 더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람에게 또 다른 경고를 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결국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는데 경찰이 보호해준다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울분을 터뜨렸어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어요. 제가 두렵다고 외쳐도 무섭다고 도움을 요청해도 누가 진짜 제 말을 듣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다쳐야, 아니 죽어야 뭔가가 바뀌는 걸까요?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받는 목소리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도연 씨가 또다시 제 아파트 앞에 찾아왔어요. 몰래 사진 찍고 협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찰은 그 사람에게 경고만 하고 끝내잖아요. 제가 도대체 몇 번을 더 신고해야 뭔가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상대편에서 형식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담당 경찰관이 추가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지켜보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켜보고만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죽어야 그때 뭘 좀 해보겠다고 나서는 건가요? 이게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다시 무언가를 말했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고요한 집안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시간을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경찰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제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제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그냥 이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금세 바뀌었어요. 제가 왜 도망가야 하죠? 왜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제가 두려움에 떨며 매일 경찰에 기대야 하죠?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짐 정리를 멈추고 집안을 가만히 둘러봤어요.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 제가 사랑하고 아끼던 공간인데 도연 씨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이 떨릴 정도였어요. 결국 제게 필요한 건 강한 결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사 계획을 서두르기로 했어요. 경찰의 도움에만 기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스스로 저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이 불안과 분노를 짐 삼아 어디로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사를 서두르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경찰은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이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점점 명확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급하게 집을 내놓고 싶다고 말했더니 매매 조건을 조정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이사를 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상담을 마친 뒤 이삿짐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혹시 도연 씨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매물로 내놓았으니 반응이 빠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연락을 받는 순간에도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 도연 씨가 이 사실을 알고 방해를 놓는다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약속된 시간에 공인중개사와 잠재적 구매자가 집을 보러 왔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척하며 집을 안내했지만 속으로는 내내 초조했어요. 혹시라도 도연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일을 그르칠까 봐요. 집을 둘러본 사람들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을 때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집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으니 한결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 앞을 확인하니 이번에도 도연 씨였어요. 이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단호히 말했어요. 도연 씨, 왜 또 찾아오셨어요? 제가 경고했죠. 이제 그만두세요. 더 이상 대화할 것도 없고 도연 씨를 만나줄 이유도 없어요. 그가 문 밖에서 말했어요. 혜연 씨, 이사 간다면서요?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떠나기 전에 한 번만 저랑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사 계획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또다시 저를 쥐고 흔들려고 한다는 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 씨, 무슨 수를 써서 제 정보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경찰에 제대로 신고할 겁니다. 이사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 도연 씨가 저를 얼마나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있는지 경찰이 증거로 다룰 수 있겠네요. 그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경찰이요. 경찰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혜연 씨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도 그 사람들 그냥 보고만 있을 거잖아요. 제가 다 아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그의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경찰이 해준 건 경고뿐이었고 그 경고를 그는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도연 씨, 제가 경찰이든 누구든 제대로 이 일을 처리하게 만들 겁니다. 도연 씨가 아무리 무서운 척해도 저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그만 돌아가세요. 문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결국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거라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이삿짐 센터에 바로 연락했어요. 가능한 한 빠른 날짜로 이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집 매매 절차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연 씨가 이 사실을 또 알게 될까봐 무서웠지만 이사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도연 씨가 또 나타날까봐 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친구에게
부탁해 가끔 제 집 주변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 불안한 하루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도 혹시라도 이삿날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이삿날이 다가오면서 불안함이 더 커졌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현관문 쪽에선 조금만 소리가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창문 밖을 볼 때마다 혹시 도연 씨가 서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거리게 됐어요. 친구와 경찰의 도움으로 제가 준비한 감시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지만 그걸로 모든 불안을 없앨 수는 없었어요. 이삿짐 센터와 약속한 날 아침 새벽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전 9시에 도착한다고 했으니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으려고 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집은 제가 한때 행복했던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기억, 남편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제가 혼자서도 꿋꿋이 살아가려고 했던 흔적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도연 씨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삿짐 센터가 도착해 본격적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집 안에서 짐을 포장했고, 두 명은 차에 짐을 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였어요. 혜연 씨, 이삿날이네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 말에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상자를 놓칠 뻔했어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도연 씨가 아파트 입구 근처에 서 있더라고요. 멀지도 가까지도 않은 거리에서 마치 제 이삿짐을 감시라도 하듯 서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경찰에 다시 신고하기로 했어요. 전화 통화 중에도 계속 창밖을 지켜봤어요. 도연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길 때마다 짐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뻔뻔해야 이런 짓을 계속할 수 있는 걸까요? 경찰이 오기 전 저는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도연 씨,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제가 이사 가는 걸 직접 보러 오신 건가요? 이제는 감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비열하고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혜연 씨가 저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제가 확인하러 온 거죠. 어디로 가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게 맞나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도연 씨, 대체 무슨 권리로 제 이삿짐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당신한테 아무 의무도 없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신다면 혜연 씨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건가요? 그냥 배웅하러 온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았고 우선 이사를 끝내는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떠나지 않았어요. 이삿짐이 거의 다 실렸을 때 아파트 입구 근처에 경찰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경찰이 도연 씨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그냥 인사하러 온 겁니다. 혜연 씨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려고 했어요. 이게 잘못인가요? 경찰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집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머물거나 위협을 가했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몇 번을 거절해도 저를 쫓아다니고 이제는 이사까지 감시하러 왔어요. 저한테는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사 날인데 이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경찰이 도연 씨에게 접근 금지를 다시 한번 경고했고 그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았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다 옮긴 뒤 저는 아파트를 떠났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더 그곳을 보면 도현 씨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서요. 이사를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이사라는 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도망치듯 떠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사한 곳에서도 도연 씨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이사한 새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조용한 주택이었어요. 도시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서 도연 씨가 저를 쉽게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이곳을 선택했어요. 집은 낡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오래된 나무 마루와 손때가 묻은 창틀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연 씨가 제 이사 정보를 알았던 걸 생각하면 이곳에서도 저를 찾아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순박하고 친절했어요. 마을 어귀에 작은 시장도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살 수 있었어요. 낮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먼 산을 보며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사 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후에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꽃다발을 놓고 간 걸 발견했어요. 낡은 꽃다발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혜연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메모를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메모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발 아닐 거라고,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남긴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도연 씨였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제가 이사를 이렇게 조용히 준비했는데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굳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도 한참을 떨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경찰은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고 제가 받은 메모를 증거로 확보하겠다는 말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었어요. 이 사람이 제 삶을 이렇게 집요하게 파괴하는데 왜 경찰은 언제나 확보와 접수라는 말뿐일까요? 도연 씨가 저를 끝까지 쫓아다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저는 이 메모 한 장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도망치듯 이사를 와도 경찰의 도움을 청해도 왜 여전히 저는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바라는 건 평범하게 사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직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제 삶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도연 씨가 이곳까지 찾아온 흔적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이사까지 와서도 제 삶이 위협받는다면 이제는 제가 직접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이유는 제가 두려워서 피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경찰서를 직접 찾았어요. 그동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위협들, 그가 저를 스토킹한 증거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받은 메모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에게는 강하게 요청했어요. 더는 경고로 끝내지 말아 주세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저를 쫓아왔다면 제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듣지 않으신다면 저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제 진지한 태도에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증거를 모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이 말도 믿기 힘들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 씨가 다시 이 지역에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제가 제출한 증거와 과거 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공포 속에서 보냈는지 제 자신도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제야 도연 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경찰 조사에 대한 추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어요. 도연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그가 저를 몇 개월간 스토킹해온 사실과 다른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의 집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제가 다녔던 장소와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끔찍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제 삶을 더는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어요. 그 일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더 이상 제 삶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